내 이름은 하아린. 대학 졸업 후 신문사에 들어와서 일한 지 2년이 지났다. 나는 대학 때부터 사귀던 남친이 있는데 남친 왕진상은 거칠애가 심하고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는 편이라 나를 힘들게 했다. 사남매 중 장녀인 나는 누굴 돌보고 챙기는 걸 잘하는 편이라 철없는 남친을 내버려두지 못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챙겨준 게 결과적으로 독이 된 건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를 찾는 버릇이 생기고 말았다. 나한테 의존적이던 남친이 실은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이미 사귄 지 4년이나 지나서였다. 대학 후배인 한 마리한테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고 그제야 비로소 진상을 알게 됐다. 만나자고 해서 약속 장소인 카페로 나갔는데 한 마리는 아린 선배 여기에요. 오랜만에 연락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돼서 놀라실 것 같은데요. 저 선배님 남친 뺏었어요. 라고 폭탄 선언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내 남친인 거 알고 그랬다는 거야? 라고 묻자 당연하죠. 라고 대답했다. 그런 짓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선배 남친 얼짱이잖아요. 근데 선배는 나보다 못생겼고 그게 은근히 열이 받더라고요. 라면서 뭘 잘했다고 내 외모 비하까지. 대학 때부터 한 마리는 여자애들에 대한 비뚤어진 경쟁심이 있었다.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잘나 보이면 자기랑 친하건 말건 상관없이 괴롭히기 일쑤였고 남친을 뺏는 걸로도 유명했다. 그러다 보니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가장 비호감이었다. 나도 한 마리는 되도록 멀리하려 했던 후배이다. 전공까지 같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적당히 잘 지냈었지만 졸업하고 나서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다. 오래간만에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난데없이 내 남친을 뺏었다니. 적잖이 당황스러웠고 머릿속에서 상황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말없이 듣고만 있던 나에게 한 마리는 묻지도 않았는데 내 남친과 어떻게 깊은 사이가 됐는지 얘기를 시작했다. 한 마리는 이미 대학 때부터 내 남친을 타깃으로 노리고 있었는데 졸업 후에는 내 남친 직장 근처에 있는 주점을 싹 다 파악한 후 매주 그 근방을 탐색하면서 남친과 자만추를 연출. 드디어 한 바에서 내 남친을 찾아냈는데 성공. 한 마리는 주저없이 유혹했고 전혀 힘들지 않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다나 모르나. 그 뒤로 둘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최근 들어서는 남친이 먼저 아린이하고는 헤어질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나는 카페에서 뛰쳐나와서 곧바로 남친한테 연락했다. 할 말이 있으니 나오라고 말이다. 한 마리한테서 연락이 왔었다고 말하자 남친은 급 당황한 얼굴로 뭐래? 난 모르겠는데? 라면서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럼 한 마리 불러서 삼자대면 할까? 라고 세게 나오자 남친은 그제야 미안 잠깐 실수한 거야 라고 바람 피운 걸 인정했다. 남친은 걔랑은 앞으로 절대 안 만날게 한 번만 용서해줘 라고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이미 헤어질 결심을 마친 후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돈 씀씀이가 해픈 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결정적인 결별 사유가 생긴 것도 같고 아무튼 아무 미련이 없었다. 남친은 사과하고 매달렸지만 나는 결별을 선언하고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사귀는 동안 거의 매달 남친한테 돈을 빌려줬었는데 장부에 기록을 해뒀기 때문에 돈을 갚으라고 연락했다. 하지만 역시 돈 개념이 취약한 전 남친답게 내 연락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래서 다른 대학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헤어진 지 2달 후 전 남친은 내가 요구한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 그리하여 남친과 깨끗하게 결별한 나는 일과 일상, 여행 등 더욱 충실하게 내 시간을 보내면서 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한 마리한테서 연락이 왔다. 한 마리는 잔뜩 들뜬 목소리로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라면서 신나서 자랑을 했다. 어이도 없고 반갑지도 않아서 잘 됐네 라고 해줬다. 그러더니 우리 조만간 결혼식 성대하게 올리기로 했으니까 선배도 꼭 와요? 전 남친하고 후배 결혼식이니까 축의금은 양쪽으로 부탁해요 라고 했다. 그 인간이 무슨 돈으로? 내 빚 갚느라 빈털터리일 텐데.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웠지만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한들
한 마리 귀에는 질투로 들릴 게 뻔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대. 당장 결혼할 것처럼 떠들던 한 마리한테서 아무 연락도 없었고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났대. 한동안 잊고 있던 한 마리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길래 이번엔 그냥 무시했대. 그랬더니 한 마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대. 초인종이 울리길래 나가봤더니 한 마리가 우리 오늘 혼인신고하기로 했고요. 진상 오빠가 서류 접수하러 갔단 말 하러 왔어요. 방금 전에 다른 선배들한테도 다 연락했는데 다들 축하한다고 난리예요. 라고 혼자 신나서 떠들길래 그런 데는 같이 가야지 왜 혼자 보내? 라고 묻자 진상 오빠가 비도 오고 하니까 혼자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너무 자상해. 라면서 좋아했대. 뭔가 쎄한 느낌이 들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일에 대해서 물어봤대. 돈은 다 갚았대? 라고 묻자 한 마리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반문. 진상이 걔 결혼할 돈은 있는 거 맞아? 니네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준비했어? 라고 다시 묻자 별게 다 궁금하네. 돈 없이 결혼을 어떻게 해요? 결혼식 비용 결제한다고 해서 내 돈도 입금해줬거든요. 며칠 있으면 초대장도 나와요. 라고 한 마리는 천하태평. 헉! 그래서 얼마를 진상이한테 줬는데? 라고 물었더니 2천만 원이요.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나는 왕진상이 돈을 들고 튀었다고 확신했대. 실은 왕진상은 대학 때 이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었대. 내 기억으로는 그게 딱 2천만 원이었대. 내가 선의로 한 마리한테 그 얘기를 해주자 그럼 진상 오빠가 나한테 사기라도 쳤단 거예요?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니거든? 라면서 내 말을 믿지 않았대. 나도 포기하고 그럼 집에 가서 왕진상이 오는지 기다리면 되겠네. 라고 하고 현관문을 닫아버렸대. 그러자 한 마리는 계속 초인종을 누르면서 그냥 들어가면 어떡해?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라고 뒷북을 쳤지만 더 이상은 끼어들고 싶지 않았대. 1시간 후 또 누가 찾아와서 문을 쾅쾅 두드리길래 어쩔 수 없이 나가봤더니 방금 전하고 완전히 다른 태도로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진상이 오빠가 전화를 안 받아요. 라며 울먹였대. 나도 모르게 그럼 그렇지. 라고 하자 빚이 있다는 말을 왜 더 빨리 안 해줬어요? 알았으면 나도 내 돈을 안 줬을 거 아니야. 라면서 마치 내 탓이라는 듯이 나한테 짜증을 냈대. 왕진상은 네가 뺏어갔잖아. 라고 쏘아주자 한 마리도 입이 쏙 들어갔대. 그러다 울상이 돼서 이대로 도망가 버리면 어쩌죠? 라고 하길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앞으로 나 찾아오지 마. 라고 선을 긋자 이 사기꾼! 하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경찰을 부르는 척 했더니 놀래서 꽁무니를 내뺐대. 그 뒤의 일은 다른 친구한테 들었는데 한 마리가 시청에 가서 알아봤더니 내 예상대로 혼인신고서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한다. 비로소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고 현타가 온 한 마리는 세상이 망한 것처럼 울었대. 왕진상은 그날부터 연락이 두절됐고 한 마리는 울면서 친구들한테 결혼식이 취소된 사실을 알렸대. 왕진상한테 돈을 몽땅 털린 한 마리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고 점점 사람들한테서도 멀어지기 시작했대. 소식을 끊고 잠적한 지 6개월 만에 왕진상이 회사 앞으로 나를 찾아왔대. 나 돈 좀 꿔줘. 라며 뻔뻔하게 말했대. 한 마리한테서 결혼 사기치고 2천만 원 뜯어내서 대출금이라도 갚은 줄 알았는데 나한테 또 돈을 빌려달라니 너무 한심해서 말이 안 나왔대. 내가 너한테 꿔줄 돈 없어. 꿈도 꾸지 말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라고 하자 열받은 표정으로 그냥 돌아갔대. 깜놀한 건 나한테 외면당한 후 왕진상은 한 마리를 찾아갔고 두 사람이 다시 화해를 했다는 사실. 하지만 빚이 잔뜩인 왕진상을 먹여 살리면서 빚도 갚아야 할 처지가 되자 한 마리는 180도 달라졌대. 왕진상을 개무시하는 건 기본, 막말을 퍼붓는 건 일상.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면 왕진상은 집을 나갔다가 돈 떨어지고 갈 곳 없으면 다시 한 마리한테 돌아오기를 반복한다고. 서로 욕하고 도망치면서 헤어지지도 못했대. 이런 두 사람의 관계는 정상이라고 보기 힘들었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두 떨어져 나가면서 둘은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 되고 말았대. 나는 왕진상과 헤어진 지 2년 후 새 남친이 생겼고
최근 남친과 동거를 하기로 했다. 돈 씀씀이가 무절제한 남자와는 절대 사귀지 않기로 결심했던 나는 왕진상 덕분에 남자 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도 같다. 현 남친은 경제관념도 확실하고 직장도 성실하게 다니는 바른 생활맨. 더 이상 남친 때문에 속 썩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는다. 한편 내 주변 친구들도 왕진상 한 마리와는 모두 연락을 끊었다. 대신 우리끼리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술자리를 갖고 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두 사람을 불편해했고 연락을 끊고 나서 오히려 우리끼리 잘 뭉치게 됐다. 화근 덩어리였던 두 사람이 사라진 지금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좋은 만남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21살 때 나와 동생은 꽤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때 나는 막 호스티스 일을 시작했었고 돈을 절약하려고 도보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밤에 거리로 출근했었다. 사건의 발단은 플랫폼에서 누가 나를 철로로 민 거였는데 너무 놀라서 멘붕이 왔다. 천만다행으로 지하철이 오는 시간이 아니어서 무사할 수 있었다. 내가 떨어진 걸 발견한 영무원의 도움으로 다시 플랫폼 위로 올라왔다. 사람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범인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철로에서 떨어진 후 나는 저 여자가 나를 밀었어요. 저 여자 빨리 잡아요. 라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자 그 여자는 놀라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붙잡았다. 범인을 내 앞에 데리고 왔을 때 그 여자는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증거 있어? 이거 모함이야. 네가 착각한 거라고. 네 구두굽이 높아서 그런 거잖아. 라면서 목청을 높였다. 목소리 큰 여자는 증거가 없다며 계속 무고를 주장했는데 증거가 없는 건 사실이기도 했다. 운 나쁘게도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여서 결국 영무원이 주의를 주는 걸로 무마되고 끝났다. 그때는 그 여자랑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었다. 그런데 딱 2주 후 그때 그 여자가 한밤중에 우리 집 창문을 깨고 강도처럼 쳐들어왔다. 집에는 나와 동생이 같이 있었는데 어느 쪽이야? 이 애송이야? 아니 못생긴 애 너? 당신 여기 있는 거 맞지? 당장 이리 안 나와? 라고 난동을 부렸다. 너무 무서워서 바로 경찰을 불렀고 얼마 전 플랫폼에서 밀쳤던 것까지 다 말했다. 당연히 경찰이 체포해 갈 줄 알았는데 여자와 여경찰이 다른 방에서 뭐라고 얘기하더니 그냥 풀어줬대. 저 여자를 왜 그냥 보내요? 남편이 여기 있는 줄 알았대요. 경찰은 민사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어서. 난 저 여자 남편 몰라요. 피해 신고 접수요. 라고 항의했지만 여경찰은 가볍게 웃더니 가버렸다. 결국 깨진 유리창은 내 돈으로 고쳤고 반년 정도는 아무 일 없이 지냈다. 하지만 또 갑자기 불운이 닥쳤다. 장을 봐서 집에 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동생이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를 건네받고 보니 봉투에는 커다랗게 지방재판소라는 글자가 너 고소당했어? 라면서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일란성 쌍둥이여서 위아래 구분은 없었다. 동생의 눈빛은 딱 너 대체 뭐하고 다니니? 라고 쓰여 있었다. 직업이 술집 호스티스이긴 하지만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은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수신이 낸 내 이름이 봉투를 열자 피고인은 나였고 원고는 누군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역시나 그 여자였다. 내용을 읽어보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거였다. 자세한 내용을 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이 튀어나올 뻔했다. 내가 그 여자 남편과 불륜관계이고 우리 가게에서 돈을 뜯어냈고 자녀의 교육 보험금마저 헐게했다고. 그러면서 임신중절 수술 비용을 2번이나 청구했고 채무관계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전부 나와는 무관한 얘기였는데 자그마치 1억 원이 넘는 돈을 나한테 청구했다.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동생한테 따져 물었지만 정말 몰랐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 가게 이름이 적혀 있어서 나도 뭐가 뭔지 생각하면 할수록 더 이해가 안 됐다. 어쨌든 모든 사항에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서를 보낸 후 출두하라는 날에 법원으로 갔다. 2번 정도 불려가서 신문을 받았고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나와 그 여자의 입장은
팽팽하게 평행선을 그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원 출두일이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재판이 취하됐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지금까지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됐지만 일단 취하됐다고 하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서 싸우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옆집이라며 처음 보는 여자가 불쑥 찾아왔다. 섹시한 옷차림에 윤기 있는 검은 머리의 미인이었다. 그 여자는 나한테 저 이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세요. 라고 하길래 처음 보는 사이에 뭘 받으라고 하는 건가 예의는 아닌 것도 같았지만 내용물을 확인했더니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었다. 너무 놀란 나는 이게 뭐예요? 당장 가져가세요. 라고 하고 돌려주려고 했지만 여자는 완강히 거부했고 잠시 서로 실랑이를 벌였다. 하지만 내가 무작정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받겠냐고 버티자 옆집 여자는 설명을 시작했고 그제야 이해가 됐다. 알고 보니 그 여자의 남편과 불륜을 했던 건 바로 이 옆집 여자였다. 우리는 둘 다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었고 퇴근 후 옆집 여자가 그 여자의 남편과 만나서 집 안으로 들어온 타이밍에 마침 우리 집에 불이 켜졌고 근처에서 보고 있던 남자의 부인이 우리 집을 불륜 현장으로 착각한 거였다. 옆집 여자는 모든 상황을 바로 이해했지만 잠시 주춤했고 그러다 죄 없는 내가 법원에까지 끌려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한편 자기 부인이 엉뚱한 여자를 해코지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남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한다. 그게 다가 아니라 일부러 내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옆집 여자를 만나러 왔다고 한다. 비겁하다 못해 비루한 남자다. 쓰레기 같은 인간과 사귄 지 3주 만에 유부남이라는 걸 알았고 헤어지려고 했지만 남자가 헤어져 주지 않았다고 한다. 미모의 섹시함까지 갖춘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의 이기적 본능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자기 부인이 엉뚱한 여자를 물고 늘어진다며 재미있어 죽겠다고 하는 걸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그 남자가 못 찾는 곳으로 도망칠 생각이라고 했다. 재판이 취하된 건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사실을 남자의 부인에게 알렸고 앞으로 이 남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위자료로 3,500만 원을 지불하고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남자의 부인도 합의에 응했다고 한다. 위자료는 입금했고 이사를 한 후 무릎을 꿇러갈 생각이었는데 자기 남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부인 때문에 옆집 여자는 이제 보이지도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불륜은 잘못된 거고 내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웃으면서 잘 가라고 할 입장은 아니었지만 옆집 여자의 판단과 행동은 옳았고 지지해주고 싶었다. 나는 고민 끝에 300만 원을 받은 후 인사를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쓰레기 인간이 옆집 여자 이름을 부르면서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를 듣고 나가봤다. 그 집 사람 이사 갔어요 라고 말해주자 왜요? 라면서 몹시 당황해했다. 막상 쓰레기 인간을 마주하고 나니 옆집 여자는 나한테 사과도 하고 위자료까지 주면서 성의 표시를 했는데 이 인간은 사과 한마디 없다는 사실에 갑자기 열이 확 올라왔다. 옆집 여자는 나한테 인사하러 왔었어요. 불륜녀로 오해받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당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라고 하자 화들짝 놀라면서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다. 그 후 들리는 말로는 불륜 소동이 있은 후 쓰레기 인간과 부인은 결국 이혼했다고 한다. 그보다 경찰에 체포됐다고 들었다. 쓰레기 인간은 옆집 여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자기 부인한테 네가 불륜이라고 난리를 쳐서 이렇게 됐다며 부인을 폭행했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한다. 그 여자도 보통이 아니었는데 남편한테 폭행을 당한 후 크게 다쳤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다고 한다. 사태가 그쯤 되자 양쪽 집안 부모들이 나섰고 친정 부모 쪽에서는 불륜을 한 주제에 폭력까지 휘두르는 인간 말종이라며 경로했고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고 한다. 부인은 남편한테 위자료를 청구했고 퇴원 후 나를 찾아와서 오해하고 피해를 입혔던 점에 대해서 나와 동생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더니 위자료를 놓고 갔다. 쓰레기 인간은 이혼당한 후 회사의 이혼 사유가 알려졌다고 한다. 룸살롱 출입, 호스티스와 불륜, 죄 없는 피해자를 만든 것도 모자라 가정폭력까지 인간 말종이라고 사내에 소문이 퍼지자
자진 사표를 냈다고 한다.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이 분명했으니까. 살면서 이런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불륜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지만 어쨌든 해결이 돼서 정말 다행이다. 꼭 이번 일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나는 호스티스 일을 그만뒀다. 지금은 낮에는 레스토랑, 밤에는 주점에서 일하고 있다. 옆집 여자처럼 남자하고 복잡한 문제로 얽힌 적은 없지만 거기서 계속 일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건 사실이다. 평범한 아르바이트나 일반 주점에서 일했다면 아마 이번 같은 오해는 받지 않았을 게 분명하니까. 무엇보다 그런 인간 쓰레기를 행여라도 만나는 일은 피하고 싶. 나는 몇 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은 세상에 둘도 없이 자상한 사람이다. 부전자전으로 남편의 성격은 시아버지를 닮았는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다. 시댁에는 시누이도 한 명 있다. 시누이도 성격이 좋은데 유독 시어머니만 나를 싫어해서 시댁에 가면 늘 상처를 받았다. 내가 오해하는 건 절대 아니었고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화를 낼 정도였다. 며칠 전에도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시어머니가 렌터카 예약을 하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다. 그런데 차에 타려고 했더니 4명밖에 탈 수 없었다. 물론 남편이 그 차를 보자마자 왜 이런 걸 빌렸어요? 이러면 한 명이 못 타잖아요. 어머, 내가 착각을 했네. 식구끼리 간다고 생각해서 은희를 깜빡했네.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면서 다른 차로 바꿔달라고 해서 일단 차 문제는 해결이 됐다. 이런 사사로운 일에서부터 시어머니는 나를 따돌리려는 행동을 수시로 했다. 시어머니와는 힘들었지만 남편의 어머니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고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다른 식구들이 아무리 나를 감싸준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많았다. 내 생각에 시어머니는 아마도 나한테 뭐라고 하면 모두들 내 편을 들어주니까 그것도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 보니 남편은 나한테 시어머니하고 잘 지내려고 할 필요 없다. 뭐라고 하면 다 자기 핑계를 대고 무조건 싫다고 하라고 했지만 그런 단순한 방법이 항상 통할 수는 없다는 게 고부간의 비애다. 우리가 사는 곳은 나와 남편의 고향이었고 시댁도 가까웠지만 친정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한때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하도 심해서 일부러 시어머니와 거리를 둔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화를 퍼부은 적이 있었다. 내가 시댁의 얼굴도 안 비춘다. 시어미가 하는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부모 취급도 안 한다는 둥 여우같이 남편의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지 편으로 만들어서 시어미를 왕따시키네 어쩌네 등등 있는 일 없는 일을 부풀려서 떠벌렸다. 친정 부모님은 화가 난 시어머니에게 계속 고개 숙여 사과를 했고 나를 불러서 왜 그렇게 버릇없게 구냐고 나무랐다.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열심히 설명했지만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어찌나 말을 잘했는지 친정 부모님은 나보다 시어머니 말을 더 믿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무시하는 건 좋은 대처 방법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이런 사정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고 더욱 과감하게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우리더러 같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남편이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나도 이번엔 그런 실수 안 해. 실은 내가 복지회관 행사에서 온천 여행권이 당첨됐어. 라며 기분이 업돼 있었다. 5명분의 티켓이 틀림없었고 렌터카는 우리더러 예약하라고 하셨다. 우리가 예약하면 지난번 같은 일로 내가 곤란한 일은 없을 거고 여행 패키지는 5명까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거부하면 시어머니가 또 자기 성의를 무시했다고 엉뚱한 데다 화풀이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가겠다고 대답했다. 여행 당일 운전은 남편이 담당하기로 했다. 시아버지는 최근에 부쩍 시력이 안 좋아지셨고 차 한 대로 출발하게 되면 특히나 장거리 운전을 시아버지한테 맡길 수는 없었다. 시누이도 면허가 있지만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운전을 맡기기에는 불안했다. 그런데 여행 하루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호출했다. 너 여행 갈 짐 챙겼는진 모르겠다만
내일 어차피 너는 못 갈 거니까 굳이 짐 쌀 필요 없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눈치 없긴. 이건 가족여행이야. 내 가족도 아닌 너를 왜 꼭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는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거나 적당한 핑계거리 찾아서 내일 못 간다고 해. 어머님이 5명분 티켓이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5명까지 쓸 수는 있는데 네 이름은 처음부터 숙박자 명단에 넣지도 않았어. 네가 안 가면 내 아들도 안 간다고 할 테고 할 수 없이 너도 같이 가는 걸로 처음엔 바람몰이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랑 같이 여행을 가니? 기분 잡치게. 시어머니의 말에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대. 처음부터 숙박자 명단에 내 이름은 없었대. 시어머니는 할 말 다 끝났다며 나더러 그만 가보라고 했대. 다음 날 우리 집으로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오더니 출발하자고 하셨대. 그때 시어머니가 나를 째려보면서 빨리 안 간다고 말하라는 듯이 눈을 부라리며 나를 쳐다봤대.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버벅거리기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던 남편이 당신 무슨 일 있어? 얼른 타. 짐도 다 싣고. 하지만 내가 차에 타고 같이 여행을 간들 어차피 나는 예약도 안 돼 있다고 생각하자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대. 다들 놀라서 왜 그러냐고 걱정스럽게 물어왔대. 겨우겨우 말을 더듬으면서 친정 부모님이 아프셔서 같이 여행을 못 갈 것 같다고 말했대. 그러자 시어머니는 소프라노처럼 고음을 내면서 어머 그거 참 안 됐구나. 그럼 할 수 없이 여행은 우리 넷이서 가야겠다 라고 하더니 제일 먼저 차에 타려고 했대. 그때 남편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못하게 막았대. 이상한데? 아까 은희 네가 짐 싣고 있을 때 내가 장인어른하고 전화통화했거든? 지금 여행 가는데 좋은 술 사올 테니까 기대하고 계시라고. 그랬더니 좋아하시던데? 장모님도 뒤에서 잘 다녀오라고 하시고. 대체 누가 아프셔? 에? 시어머니는 남편이 우리 아빠하고 통화를 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었는지 이상한 감탄사를 내면서 당황하는 모습이었대. 남편은 진짜 이유가 뭔지 말해보라면서 자상하게 물었대. 나는 울면서 어제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을 사실대로 얘기했대. 그러자 남편, 시아버지, 시누이가 동시에 분노했고 셋이서 일제히 시어머니를 추궁했대. 시아버지는 뭐 때문에 며느리를 왕따시키지 못해서 안달이냐고 언성을 높였고 남편은 시어머니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대. 시누이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엄마냐면서 창피해서 누가 알까봐 겁난다고 화를 냈대. 결국 세 사람은 우린 오늘부로 어머니 없는 셈 칠 거니까 여행은 우리도 안 갑니다. 가고 싶으면 혼자서 가던가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그게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세 사람의 마음이 돌아선 뒤였다. 시누이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전 예약 없이 묵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겠다며 검색을 했고 시어머니를 떼어놓고 우리 넷이서 출발했다. 시어머니는 왜 나만 따돌리냐며 엄마도 몰라보냐고 난리를 치면서 남편과 시아버지한테 핏대를 세웠지만 세 사람 모두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차에 타자 시어머니도 타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당신은 여기 탈 자격 없어! 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대. 자동차 안에서 세 사람은 계속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대. 시누이가 1박으로 온천 호텔 예약에 성공했기 때문에 온천에서 심신의 피로를 풀면서 힐링 시간을 가졌대. 한편 시어머니는 고급 호텔의 우대권이 당첨된 건 맞지만 당일 캔슬의 경우 평상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시어머니 앞으로 150만 원이 청구됐다고 한다. 우리가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얘 때문에 내가 150만 원이나 손해를 봤어. 알아? 이 돈은 네가 내. 알았어? 라고 따졌지만 남편과 시아버지가 왜 여기서 이러세요? 잊으셨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했을 텐데 기억나셨으면 어서 이 집에서 나가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진심 놀란 표정이었고 시아버지한테 울면서 지금 농담이죠? 라면서 매달렸지만 시아버지 역시 이런 일로 농담하는 사람 봤어? 짐 싸서 얼른 나가! 결국 시어머니는 울면서 짐을 챙겨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로 자기 친정으로 갔다. 그 후 시아버지는 지금까지의 만행에 대해서 나한테 무릎 꿇고 사죄할 것과 2번 다시 갑질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낸 후 만약 이 약속을 어겼을 시에는
즉시 이혼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다. 덕분에 시어머니는 나를 찾아와서 울면서 2번 다시는 갑질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무릎 꿇고 사과했다. 한편 시어머니 친정에도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남편이 미리 연락해서 다 얘기를 해뒀고 거기서도 시어머니는 야단을 맞았다고 한다. 또 시아버지는 다음번에는 정말 끝이라며 미리 시어머니한테 이혼 서류에 사인을 받아놓고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 상태라고 한다. 시어머니는 매일 벌벌 떨면서 지내고 있다. 자업자득. 아내와 둘이 살고 있고 아이는 아직 없다. 나는 일 때문에 지방 출장을 한 달에 2번 정도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온다. 그 기간 동안 아내가 혼자 있어야 하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대신 출장 수당도 있고 출장에서 돌아오면 맛집에 가서 외식도 하고 데이트 기분을 즐기기도 한다. 출장은 차로 가기도 하고 고속전철을 타기도 한다. 고속전철로 이동할 때나 호텔에서 쉬는 동안에는 아내와 다음엔 어디를 갈까 리서치하는 게 나의 소소한 즐거움이기도 했다. 그날도 예정된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원래라면 2박 3일이었지만 클라이언트의 사정 때문에 1박 2일로 줄어들었다. 일정이 줄어들었어도 출장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니까 아내하고 오늘은 어디를 갈까 즐거운 고민을 하면서 집으로 향했다. 미리 연락을 할까 하다가 짠하고 나타나서 서프라이즈를 해주자 하고 유치하지만 깜짝 놀라는 아내 모습을 상상했다가 역으로 내가 멘붕이 오고 말았다.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8시 전. 이 시간이면 저녁은 벌써 먹었겠다고 생각하면서 집 앞까지 왔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그냥 열쇠를 꺼내서 직접 문을 열었다. 나왔어! 하고 현관에 들어섰는데 현관에 낯선 남자의 신발이 아무리 봐도 내 신발이 아니었고 사이즈도 달랐다. 나는 손님이 왔나? 하고 거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이상한 소리의 정체가 무언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아내가 야동을 보고 있나? 타이밍을 단단히 잘못 잡은 것 같아서 후회가 막심했다. 야동을 보고 있는데 내가 나타나면 아내가 얼마나 민망할까. 나도 껄끄럽기는 마찬가지고 어쩌지 하는 사이 아까 현관에서 본 낯선 구두에 대해서는 까먹고 말았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너무 리얼해서 나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거실을 엿보다가 현타가 오고 말았다. 거실 소파 위에는 아내와 낯선 남자가 합체 중이었다. 야동이 아니라 찐 불륜이었고 눈앞의 광경은 야동 이상이었다. 아내의 손목은 비닐 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옷은 입고 있었는데 니트 카디건이 목까지 올라가 있었다. 하반신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속옷이 한쪽 발에 걸려 있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내의 변태적인 성욕이라니 본 적도 상상한 적도 없었다. 불륜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게 소리를 냈다. 뭐 하는 거야? 두 사람은 나를 본 순간 얼음이 됐다. 무슨 짓거리냐고!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자. 아니야, 나 좀 살려줘. 나 강제로 당했어. 떨어져. 남편분 그게 아니고요. 횡설수설하는 불륜남. 억지로 당한 거 맞아? 내가 눈으로 본 상황은 불륜이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길래 확인 차원에서 한번 물어는 봤다. 강제로 당한 거야. 불륜남은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지 아내한테서 떨어지더니 도망치려고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놈을 제압했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꺼냈다. 그러자 아내가 내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지만 무시하고 신고를 했다. 아내가 집에서 어떤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범인은 제가 잡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아내는 문제를 크게 하지 말아라. 남자는 합의 후에 한 거다. 둘이서 난리도 아니었다. 나도 불륜남이 하는 말에 더 공감이 갔지만 흑백을 확실히 따지기보다는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 경찰은 출동답게 사이렌을 울리며 5명에서 6명 정도가 도착.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자 방금 전까지 시끄럽던 두 사람이 입을 다물었다. 불륜남은 전라, 아내는 발라 상태였다. 상황을 미리 말했기 때문에 여성 경찰관도 함께 왔다. 아내는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고 불륜남은 경찰한테 열심히 자기 변론을 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은 아내의 팔을 묶고 있던 끈이 그대로 있었다는 점. 불륜남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나는 집에서 경찰의 질문에 대답했고 아내는 구급차로 병원에 갔다. 감식반이 와서 현장 검증도 했는데 검증이 끝난 후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경찰에 동행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아파트 입구에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있어서 몹시 당황스러웠다. 응접실 같은 사무실로 안내를 받은 후 조사에 임했다. 다른 경찰이 들어오더니 나하고 얘기 중이던 경찰을 복도로 불러내서 무슨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다. 경찰이 다시 방으로 들어온 후 실은 부인이 말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체내에서 피임기구가 발견됐고 부인께 확인한 결과 합의 하에였다고. 네, 그랬군요. 그럼 아내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 하룻밤 입원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민사사건 개입 불가 원칙에 따라 경찰에서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만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경찰이 집까지 데려다줘서 경찰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 경찰에 연행된 불륜남의 신원보증을 위해 와이프가 직접 경찰서로 와야 했기 때문에 불륜 사실이 탄로났다. 아내는 처갓집에 연락해서 퇴원 후 친정으로 돌아갔다. 장인 장모가 경찰서에 왔을 때 나는 직접 설명할 기록도 없고 해서 대신 경찰관에게 부탁을 드렸다. 두 분은 중간중간 질문도 하면서 열심히 들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수치심으로 얼굴을 붉혔다. 아내를 향해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아내는 옆에 있는 나를 의식해서인지 아무 대꾸도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이고 땅만 쳐다봤다. 장인이 오늘은 처가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셔서 나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다. 다음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내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찾아갔는데 불륜남이 아내의 상사였다는 걸 알게 됐다. 회사에서는 사내 불륜을 두고 처분을 고민하는 눈치였고 아내와 상사가 불륜관계였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불륜남을 지방으로 자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나중에 연락을 받았다. 경찰서로 불륜남을 데리러 왔던 부인은 자기 남편도 책임이 있지만 아내 역시 합의한 관계였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쪽 부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나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이중 피해가 되는 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나도 이혼할 생각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다. 아내는 하청업체로 출항을 하라는 인사이동을 받았다. 사내 위생 전반에 잡무를 취급하는 회사여서 원래 있던 본사의 바닥 청소, 화장실 청소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한다. 친정으로 간 아내한테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며 다시 시작하자고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장인 장모는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지 나더러 이혼만은 참아달라고 계속 애원을 했고 아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날 내가 본 광경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게 분명한 이상 아내와 예전처럼 사이좋은 부부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복잡한 이혼 문제 중 아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상당한 부담을 덜어줬다. 100번 양보해서 아내와 다시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모를까. 나는 도저히 아내와 부부로서 같이 살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내를 용서하고 재출발할 만큼의 여유와 아량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남은 선택은 이혼뿐이었다. 물론 아내와 불륜남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했다. 처가에서 이혼을 받아들이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내 생각이 전혀 달라질 기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장인 장모도 결국에는 이혼을 받아들였고 아내한테도 사인을 하라고 옆에서 거들었다. 아내가 청소업체로 출향된 후 본사 청소를 담당하다 보니 아내의 불륜 사실이 쫙 퍼졌고 결국 거기서도 고립된 처지가 된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도 위자료도 지불해야 하고 회사를 그만둘 처지도 못 됐다. 게다가 네가 한 짓이니 알아서 하라고 친정에서도 이미 쫓겨난 상태라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데 아내는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게 분명했다. 최대의 무기가 눈물이었는지 울면서 이혼을 막으려고 했는데 내가 목격한 장면이 쥐가 운다고 덮어질 수 있는 일인가. 어림도 없는 소리. 내가 꼼짝도 안 하자
사인에 응했다. 마지막에 아내는 내가 출장이 많아서 외로웠다. 그래서 잠시 흔들렸고 불륜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진짜 사랑하는 건 나라고 주절됐다. 내가 출장 가고 없는 틈을 타서 좋다고 불륜남을 집으로 불러들였으면서 그게 말이 되냐? 너 너무 좋아하더라. 변태 성향도 있고 라고 비웃어줬더니 전곡을 찔렸는지 나불나불 거리던 입을 꾹 닫았다. 불륜남도 이혼이 기정사실화됐다고 하고 아내와 불륜남은 앞으로 자신들이 한 짓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살기를 바랄 뿐이다. 내 이름은 이진수, 아내 임서희와 둘이서 사는 회사원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상장기업으로 연봉이 꽤 괜찮은 편이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편이고 언제 아이가 태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아이가 없었다. 불임치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을 무렵 우리 부부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는 일이 일어났다. 그건 어느 휴일에 일어난 일이다. 형이 6살 된 조카를 데리고 와서는 갑자기 오늘 얘 하루만 맡아줘 라고 부탁했다. 형은 나보다 2살 많았고 형과 형수 사이에는 딸이 둘이었는데 두 사람은 오로지 큰딸에게만 애정을 쏟았고 둘째 딸은 찬밥 취급을 하고 있었다. 휴일에 나를 찾아온 것도 둘째 딸은 나한테 맡겨놓고 큰딸만 데리고 셋이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였다. 둘째인 서인이는 몸에 맞지도 않는 작고 군데군데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첫째 아이니의 예쁘고 단정한 모습과는 차이가 났다. 서인이가 가엾게 느껴진 나는 형에게 가족여행인데 왜 서인이만 빼놓고 가? 당연히 같이 가야지 라고 했다. 그러자 형은 나한테 지적질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발끈하더니 애도 안 낳아본 게 어디서 참견이야. 너 애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거 맞지? 그럼 못생긴 둘째 딸은 니들 불임 부부한테 거저 줄게 라고 하더니 서인이를 두고 그냥 가버렸다. 그 뒤로 형은 서인이를 데리러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정말 우리 집에 버리고 간 셈이 됐다. 아내에게 서인이를 양자로 맞이하는 게 어떻겠냐고 묻자 그럼 난 너무 좋지 라고 찬성. 마음이 따뜻한 아내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서인이를 모른 척할 사람이 아니었고 그날부터 서인이를 딸처럼 여기며 사랑으로 대했다. 서인이는 자기 부모한테 버림받았다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 집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심하는 모습이었다. 서인이를 키우면서 그동안 형 부부가 서인이한테 어떻게 했었는지 전모를 알게 됐다. 형 부부는 아인이가 갖고 싶어하는 건 뭐든지 다 사줬지만 서인이에게는 옷이며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을 사주는 것도 아까워했다. 심지어 밥도 3사람분만 만들어서 먹었고 서인이는 식탁에 앉지도 못하고 집안 구석에서 혼자 과자 부스러기, 빵 그런 걸 먹으며 연명했다. 목욕도 못하게 해서 학교에서 반 애들이 냄새난다며 놀리고 따돌리고 학교에 전혀 적응을 못한 채 입학하자마자 학교에 안 나가게 됐다. 부모에게 학대받는 열악한 환경 탓에 서인이는 자존감이 거의 바닥에 가까운 아이였다. 형 부부한테 너같이 못생긴 애는 우리 자식이 아니야. 쓸모없으니까 얼른 나가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서인이가 나는 쓸모없어 라고 말할 때마다 아내는 서인아 아니야. 엄마는 가슴으로 널 낳았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엄마 아빠 딸이야 라면서 자신감을 북돋아줬다. 우리 부부는 서인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인 결과 서인이도 조금씩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무렵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밝고 명랑한 아이가 되어 있었다. 성격은 어느덧 아내를 많이 닮아 있었고 얼굴은 형을 닮아서 그런지 나하고도 닮은 편이었다. 사춘기가 되자 서인이는 점점 아이돌급 외모로 변신. 반짝반짝 빛이 났고 우리 집에 처음 양자로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말로만 듣던 길거리 캐스팅을 받았고 서인이 본인이 원해서 모델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이유는 자기 힘으로 돈을 모아서 대학 학비를 마련하고 싶어서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네가 학비 걱정을 왜 해?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네 학비 다 낼 거야 라고 했지만 아내는 모델 일을 하면서 서인이가 자신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은 기회인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을 냈다. 물론 걱정이 됐지만 나도 아내 의견에 동의했다. 그 후 서인이는 모델 활동을 하면서
대학 입시를 위해 수험 공부도 열심히 해냈다. 본인이 목표했던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인류대학에 무난히 합격했다. 노력가에 항상 자신의 목표에 최선을 다하는 서인이는 우리 부부에게 있어 더없는 자랑이었다. 대학 진학 후에도 모델 활동을 계속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고 어느덧 서인이는 20살 성인식을 맞이할 나이가 되었다. 성인식 날 예쁘게 차려입은 서인이는 너무 아름다웠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딸 너무 대견하다 라고 했다. 거울을 보면서 서인이는 이게 정말 나야? 라며 어른스러운 화장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가 잘 어울리는 자기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봤다. 나는 눈물을 참으면서 시간 됐다 어서 가자 라고 재촉했다. 기념식장까지 차로 데려다 줬는데 서인이가 차에서 내리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패션 잡지 모델로 몇 년간 활동했기 때문에 팬카페도 있었고 또래 여자아이들이 사진 같이 찍어요 라면서 서인이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서인이는 우리 부부를 쳐다보면서 부끄러운 듯이 요청에 응했다. 그때였다. 한 중년 남자가 사진 요청을 하는 여자아이들 속을 헤치고 서인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수상함을 느끼고 차에서 뛰어내렸고 남자의 팔을 잡아챈 후 얼굴을 본 순간 경악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형이었다. 형? 여긴 어떻게 왔어? 라고 하자 형은 당연히 와야지. 내 딸 성인식인데 축하해야지 라고 말했다. 형은 서인이를 버리고 갔어. 그 뒤로 연락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서인이도 형이 누군지 알아봤고 여긴 어떻게 라고 말했다. 형은 이때다 하고 서인이한테 다가갔다. 보고 싶어서 왔지. 야 진짜 몰라보게 예뻐졌네.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됐다더니 진짠가? 혹시 너 성형했니? 라고 막말을.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어디서 막말이에요. 우리 딸한테서 당장 떨어져요 라고 분노. 그러자 형이 누가 우리 딸이야. 얘는 내 딸이야 라면서 서인이의 손을 잡아챘다. 그러더니 잡지에서 봤다. 너 모델하면서 인류대학 다닌다면서 제법이다. 넌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어. 역시 내 딸이야. 아빠가 왔으니까 이제 집으로 같이 가자. 엄마도 기다리고 있어 라며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을 혼자 신나서 떠들었다. 내가 형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서인이가 입을 열었다. 저는 아저씨 아줌마 집에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를 키워준 부모님은 저분들이에요 라고 또박또박 말하자 형이 키워준 부모? 그럼 낳아준 부모는 생각했던 거야? 네 언니는 직장도 안 다니고 돈만 달라고 부모 피만 빨아먹어. 지금 사는 꼴이 말이 아니라고. 너 잘 나가면 이럴 때 핏줄끼리 도와야지 라면서 서인이를 끌고 가려고 했다. 도저히 그 꼴을 참고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당장 그 손 못 놔? 서인이는 누가 뭐래도 우리 딸이야. 절대 못 데려가 라고 소리치면서 형을 있는 힘껏 밀어냈다.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성인식을 맞이한 학생들이 박수로 응원해줬다. 잠시 후 서인이는 나와 아내에게 이거 내가 모델 활동하면서 모은 돈으로 두 분께 산 선물이에요 라면서 예쁘게 포장한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속에는 여행 상품권이 들어있었고 목적지는 자그마치 하와이였다. 고마워서 어쩌지 비쌌을 텐데 라고 하자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두 분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이니까 받아주세요 라는 말에 감동 한 스푼. 정말 울컥했다. 기념식장으로 돌아가면서 서인이는 우리 쪽을 한번 돌아보더니 엄마 아빠 앞으로도 더 잘할게요 라면서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나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어버렸다. 부모님께 들은 말로는 형네 집은 서인이 언니 아인이가 돈을 하도 갖다 써서 집안이 망할 지경이라고 한다. 버릇없이 오냐오냐만 하면서 키운 탓에 20살이 넘도록 직장 한 번 안 다니고 백수로 살면서 형 카드로 매일 밥 시켜 먹고 물건 사고 게임 아이템 사고 골칫거리로 전락했다는데 집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임만 하면서 은둔형 외톨이에 뭐 해달라는 소리밖에 할 줄 모르고 형 부부는 노이로제에 걸렸다나. 한참 돈에 쪼들렸을 때 잡지에서 서인이를 발견했고 성인식 장소를 찾아낸 모양인데 우리가 쫓아낸 후에는 주소도 연락처도 몰랐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 나와 아내는 여행 상품권을 하나 더 구입해서 셋이서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다. 성인식 축하 선물로 셋이서 하와이에 가다니
서인이 덕분에 너무 뜻깊은 추억을 만들게 됐다. 서인이가 독립할 나이가 됐다고 해도 우리 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20살 성인이 됐지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셋이서 같이 살 생각이다. 얼마 후면 독립하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하루하루 서인이와 매일 함께하는 일상을 소중히 보내고 싶다. 그때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엄마, 아빠, 5살이던 동생 은우와 넷이서 살고 있었다. 내가 철이 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빠는 엄마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엄마는 항상 울고 있었다. 나에겐 그게 일상이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만 아빠는 나와 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 대신 아무 관심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폭력을 견디다 못해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다. 저녁이 되어도 집에 오지 않는 엄마를 찾자 아빠는 몰라라고만 대답했다. 그날 이후 아빠는 매일 술만 마셨다. 우리 둘은 그런 아빠가 무서워서 옆에 가지 않고 피해 다녔다. 만약 잡히면 엄마처럼 맞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초등학생이었지만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살림을 해야 했다. 어린 나에게는 고된 일이었다. 엄마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동생이 어딘가 이상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벽에 부딪히거나 음식을 흘리는 행동을 보였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했다. 아빠한테 그 얘기를 했지만 네 눈엔 지금 우리 집에 병원 갈 돈이 있을 것 같냐? 죽든 살든 알아서 하라고 해. 동생이 걱정됐지만 결국 은우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아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식탁 위에 얼마간의 돈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그 돈으로 먹을 것을 해결했지만 그 돈이 다 떨어져 갈 때까지 아빠도 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었다. 낮에는 은우도 나도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지만 밤에는 허기진 탓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며칠 후 아빠가 집에 왔다. 하지만 우리는 쳐다도 보지 않고 자기 집만 챙겨서 다시 나갔다. 내가 어디에 가냐고 아빠를 붙잡자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면서 아빠는 여친한테 갈 거고 우리는 자기한테 짐이니까 우리더러 알아서 살라고 했다. 그때 느낀 절망감이란. 아빠가 준 돈도 다 썼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 울면서 매달리자 거칠게 그건 집 나간 네 엄마한테 말해. 아니면 나가서 훔쳐서 먹든가. 알아서 해. 라며 야멸차게 나와 동생을 뿌리치고 집에서 나갔다. 아빠마저 나가버리자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동생이 무서워할까봐 내색하지 않으려고 꾹 참았다. 어떻게든 생활을 꾸려나가려고 했지만 하루에 한 끼만 먹다 보니 은우는 눈에 띄게 야위어갔다.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 것도 그렇고 툭하면 여기저기 다치고 유치원도 가기 싫다고 했다. 집에 있는 은우를 돌보기 위해 나도 학교를 자주 빠지게 됐다. 그러다 보니 급식을 못 먹게 됐고 결과적으로 하루 한 끼마저도 챙기지 못하게 됐다. 그렇게 며칠은 참았지만 배가 고프다고 우는 동생을 달래다가 나 역시 배고픔을 참기 힘들었고 돌아버릴 것 같았을 때 머릿속에 아빠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물건을 훔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은우를 데리고 슈퍼로 향했다. 슈퍼에는 우리 둘이 다 먹어치울 수 있을 것만큼의 먹을 것들이 있었고 은우는 배가 고프다며 울었다. 나는 슬며시 빵 한 개를 집었다. 내가 들고 간 가방은 아주 작았고 은우가 먹을 빵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게 있으면 은우가 배를 채울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어떤 여자가 말을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멈출 것 같이 겁에 질린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다봤다. 들켰구나 생각하면서 그때 같은 목소리의 여자가 부드럽게 내 이름을 불렀다. 너희들 은수하고 은우 맞지? 들켰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여자분은 누군데 우리 이름을 아는 거지? 그리고 내가 가방에 넣으려던 빵을 다시 등 뒤로 숨기는 걸 본 게 분명했고 무언가 감이 왔는지 우리 너무 오랜만이지. 그거 내가 사줄게. 걱정 마. 나는 너희 엄마 언니야. 이모. 그렇게 듣고 보니 우리 엄마랑 많이 닮아 보였다. 이모라는 말에 안심한 나는 시키는 대로 빵을 이모에게 줬다.
이모는 우리에게 샌드위치, 도시락, 과자, 주스 등등 먹을 것을 잔뜩 사주고 배부르게 먹게 해줬대. 또 이모가 우리 집에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집으로 안내했대. 우리 집은 도저히 손님이 올 상태는 아니었대. 온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대.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소를 시작했고 집안을 깨끗하게 치워줬대.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었고 아빠도 집을 나갔다고 하자 그럼 이제부터 이모랑 같이 살자 라고 해서 깜짝 놀랐대. 너희는 아직 어리고 어른의 도움이 필요해. 이모가 돌봐줄게. 이모는 아이가 없다면서 우리가 같이 살면 이모도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했대. 이모가 우리 집에 온 것도 사실은 엄마가 아빠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들었고 우리가 걱정돼서 와본 건데 아빠마저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우리를 돌볼 결심을 한 거였대. 이모는 우리 둘을 포근히 안아주면서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배고픈 거 참을 일도 없고 무서워서 떨지 않아도 돼. 그 말을 듣자 내 눈에서는 나도 모를 눈물이 한없이 솟구쳐 올랐다. 배고픔을 참으며 억지로 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이제 은우도 아프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자 마음이 정말 편해졌다. 그날 밤은 아주 오래간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이모가 아침을 만들고 있었다. 청소도 빨래도 모두 이모가 해줬다. 나와 은우는 예전처럼 학교, 유치원에 갈 수 있었다. 이모는 독신이었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월급도 받고 저축도 있었을 거다. 이모는 우리에게 새 옷도 사주고 새 학용품도 사주었다. 또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은우의 눈을 검사했는데 다행히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안경을 쓰자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어졌다. 눈이 잘 보이자 은우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다. 이모와 함께 살게 된 후로는 매일매일이 행복했다. 처음에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우리 셋이 함께하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갔다. 어느덧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은우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 이모는 진짜 엄마 같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행복감을 느꼈다. 이모는 나한테 대학에 가라고 했지만 나는 졸업 후 취직해서 지금까지 이모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조금이라도 빨리 갖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들의 평온한 일상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그날 이모는 은우를 데리고 근처 백화점에 쇼핑을 갔고 나는 혼자서 집을 보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택배가 온 걸로 생각했던 나는 별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때 문을 밀치고 누가 들어왔고 다시 보니 아빠였다. 너무 놀라서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나를 아빠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쳐다봤다. 집이 꽤 괜찮네. 니네 이모 돈 많냐? 능글거리면서 소파를 차지한 아빠에게 여긴 왜 왔냐고 따졌다. 아빠는 여기는 자기 집인데 못 올 게 뭐냐면서 뻔뻔하게 대답했다. 그동안 자식을 버려두고 뭐하다가 이제야 나타났냐고. 여긴 이모랑 우리 셋집이라고 소리치자 격분한 아빠가 이게 어디서 지 아비도 몰라보고 악을 써? 내가 오늘 네 버르장머리 고쳐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하더니 내 얼굴, 머리, 배에 주먹을 휘둘렀고 극심한 통증을 느낀 나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찧었다.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는데 어디선가 이모와 은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완전히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지만 눈은 움직일 수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자 이모가 울면서 내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었다. 은우가 울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나는 의식불명의 중태였고 며칠째 잠만 자고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졌지만 천만다행으로 후유증은 남지 않았고 무사히 퇴원했다. 퇴원 후 이모와 은우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은 처음 보는 아파트였다. 여기가 어디야? 우리 새 집으로 이사 왔어. 은우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 어? 이모를 봤더니 이모도 웃고 있었다. 두 사람에게 왜 갑자기 이사를 했냐고 묻자 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걸 보고 아빠는 겁을 먹고 도망쳤는데 이모는 우선 구급차를 불러서 나를 병원으로 옮겼고 아빠가 도망치는 걸 목격한 사람들 덕분에 경찰에서 바로 체포했다고 한다. 이모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경찰에 진술했고
폭행의 육아 방치가 가중되면서 아빠는 감옥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 후 우리는 정식으로 이모의 양자가 되어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었고 안전을 위해 집도 이사하고 더 넓고 예쁜 집으로 옮긴 사실을 나한테 비밀로 해놓고 퇴원 이벤트로 깜짝 놀라게 해준 거였다. 이모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라며 울먹였다. 이모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자 너무 좋아서 나도 목이 메어왔다. 그 후 이모, 아니 엄마는 강력하게 대학 진학을 추천했다. 대학생이 된 지금도 언젠가 반드시 엄마에게 효도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